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윤석열 신당, 윤어게인을 창당하려다 보류했습니다. 창당의 이유는 윤석열의 가치를 계승하겠다는 건데요. 그럼 윤석열의 가치는 뭐냐? 힌트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에게 오픈 카톡방 주소를 돌렸는데 이 카톡방의 입장 코드 번호가 1203, 즉 계엄을 선포한 날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자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만류했다며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창당도 보류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분통이 터진다며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전생에 무슨 신세를 졌길래 이 정권을 통째로 갖다 바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신당까지 만들어서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이 보수의 분열을 획책한다? 어제 밤새 제가 잠을 설쳤어요. 국민의힘 선거관리 책임자도 난처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어제 윤석열 신당 해프닝도 있었는데 국민의힘 대선에 좋지 않은 신호라는 얘기도 있고.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일단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들 눈높이나 시각에 맞지 않는 거니까 보류된 걸로 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 4시간짜리 창당 시도에는 어떤 맥락이 있었던 걸까요? 변호인단은 최소 3차례에 걸쳐서 직접 윤 전 대통령을 만났고 창당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면 아버지처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 때문인지 일각에선 신당 창당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손절 움직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경고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윤어게인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공지가 됐거든요.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런데 한 4시간여 만에 일정이 취소됐다라고 다시 공지가 왔습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을 했다는 점과 또 국민의힘의 압박이 빗발쳤다라는 점까지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냐 아니냐 이 점이 지금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난감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기 내내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갈 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말조차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경호부대로서의 역할만 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김건희 여사 건이 이채 양명주라고 하는 건과 다 버무려져 가지고 이 불거질 때마다 정치적으로 방탄 역할만 해왔거든요. 이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류해가지고 마치 보류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전 거짓 메시지일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만류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빠르게 이걸 계기로 해서 오히려 손절할 수 있는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힘에게 압박을 가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계속 붙들려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이번 대선 해보나 마나일 것이고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민주당에서 계속 경고를 해줬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거를 꼭 청개구리처럼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비판을 하면 마치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완전히 정반대로 갔잖아요.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걸 이제라도 좀 깨닫고 이번 기회에 아예 손절을 하는 것이 그리고 국민들 앞에 눈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이 아주 좋은 타이밍이 될 거다라고 보는데 이 타이밍도 전 놓치게 될 거라 봅니다. 예, 오히려 관계 정리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어떻습니까? 지적을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조금 더 일찍 윤 전 대통령의 잘못과는 과감하게 분리되고 단절하는 길을 택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런 계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대선 후보 경선 중인데 경선 과정에서도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 공개적으로 윤 전 대통령 탈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한동훈 전 대표도 굉장히 분명하게 본인의 육성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윤 전 대통령은 과거로 놓아드리고
국민의힘은 미래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자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스럽게 윤 전 대통령과는 분리할 수밖에 없고 또 현실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도 4월 4일 탄핵소추 선고 당일에 이미 그 거리에서 과거에 탄핵 반대를 외치던 분들이 예상과는 달리 격렬한 집회 시도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과에 비춰봤을 때 빠른 속도로 희미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선거로 다가갈수록 관계 정리는 더 필요하고 또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일단 보류로 끝났지만 국민의힘이 오늘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해프닝이라고 규정은 했는데요. 당 지도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현실로 진행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제 해프닝으로 그쳤고 뭐 그렇게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국민의힘 경선의 첫 시작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 딱 저 오후 4시쯤에 윤 어게인 신당 기자회견이 발표가 되면서 오전 11시부터 국민의힘 미디어데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가 갑자기 시선이 바뀌었어요, 다른 쪽으로.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반발도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의 지금 8명의 경선 주자 중에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떠나서 모든 주자들이 다 저것은 환영하지 않을 만한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른바 신당 창당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자연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8명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고 그 결정문에 보면은 민주주의 원리와 조화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을 내세우는 분들께서 어떤 신당을 창당하게 된다면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헌법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헌법 개혁 바깥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정당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 얼마나 호응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런 신당 창당 시도가 국민의힘과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조금이나마 겹쳐 보인다면 그것은 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내에서 아마 널리 그 윤 전 대통령 측의 신당 창당 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윤재욱 국민의힘 대선준비위원장은 국민 눈높이나 시각에 맞지 않다,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입장을 앞서 들으셨고요. 박수민 원내대변인 들으신 대로 현실로 진행되기는 어렵다, 해프닝이다라고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 김성태 전 의원은 그런 분석을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던데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창당해서는 안 된다, 위헌정당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속내는 어떻습니까? 당 분위기는요? 글쎄요, 지금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렇게까지 우리 선거운동을 도와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되게 의아해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4시간 만에 이 창당이 보류됐다고 하는데 저는 정확한 표현은 진압됐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본인의 대통령직까지 내던지면서 자신의 삶을 걸고 보수 정당을 뽀개버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민주당은 지금 사실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을 혹시라도 손절할까 봐 두려운 나머지 국민의힘의 멱살을 붙잡고 계속해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년 변호사분들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게 과잠 시즌2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왜 이 관저에서 대통령이 떠날 때 과잠바 입은 대학생들이 한 9명 정도가 양옆으로 도열해서 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기획된 거였잖아요. 대통령들의 이 청년들의 지지가 대통령이 여전히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러한 모습들이 또 기획된 거 아니야? 이런 아버지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너무나 좀 실수가 좀 나올 정도였고요. 오히려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파면에 이르는 그런 아주 무능한 변호인들인데 여기서 뭘 더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안 될 텐데 지금 자기 객관화 자체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전 바로 이 시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사저로 이동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화면상 잡혀 있는 장면으로 보면 지지자들이 꽤 많이 모였던 것으로 보이고 서초동의 사저에도 많은 그 인파가 몰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뒤에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발길이 끊겼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 또 사저앞에 지지자들도 거의 빠진 상태다라는 소식도 몇몇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인은 또 자신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배신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토로를 했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고요. 근데 이제 신당 창당이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냐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토론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도 꽤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당일 만찬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왔고 또 윤 전 대통령 스스로도 한번 창당에 나서보라 이런 의견을 냈다라는 언론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열 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가능 여부를 떠나가지고 뭐 이거를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에 대한 생각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러한 윤 어게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창당을 기획하고 뭐 지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 속셈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앞서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배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앞서서 하필이면 경선 첫 일정인 미디어데이 이런 거 하는 날 일부러 그거에 맞춰가지고 윤 어게인 창당을 하겠다라는 기사를 내서 언론 지분을 쓸어갔어요. 예. 언론에서 다 그 얘기를 해버리니까 국민의힘 경선에 묻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봐도 너네 국민의힘 앞으로 경선에서 만약에 나 윤석열을 탈당시키거나 멀리하거나 이런 얘기가 나올 경우에 나 너네들한테 쓸 카드가 있어 라고 해서 국민의힘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첫 번째 이유로 보이고요. 예. 두 번째는 국민들에 대한 간보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사저 정치를 넘어서 광장에 직접 나가서 내가 정치를 할 테니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 하고 살짝 이렇게 간보기 형식으로 흘린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반응이 좋지는 않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만 그에 앞서가지고 이렇게 뻔뻔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 너무 파렴치하고 진짜 염치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 국민 공감도 얻지 못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네요. 어제 단체 채팅방 참여 코드가 1203이었단 말이에요. 한가선 의원님. 네. 그러니까 사실 비밀번호라는 것은 상징적인 걸 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많은 중대 범죄 혐의들 중에 그 정점에 있는 내란, 그런 비상계엄의 날짜를 비밀번호로 썼다라는 것 자체가 이 윤 어게인을 만든 사람들은 이 친위 쿠데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 어게인, 다시 윤석열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참 의문이 드는데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정치판에 다시 복귀시키겠다라는 건지,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 피선거권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다시 활동을 하는 것은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징적으로 부활시키려는 것인지가 궁금한데요. 사실 윤석열이 가진 상징은 이미 사회적으로 폐기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폐기된 쓰레기를 다시 소생시켜서 재활용하겠다라는 건지 정말 의문입니다. 제 표현이 다소 과격했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노상원 수첩에 분명히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한 수거, 예. 처리 방안이 써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익숙하신 표현으로 돌려드리는 거고요. 내란 속의 윤석열이 다시 복귀해야 할 곳은 구치소입니다. 윤 어게인 이런 구호를 사용하시는데 그 사이사이에 back to jail, 감옥으로라는 구호도 함께 외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까지는 윤 어게인이 굉장한 뉴스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주말 이제 거치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토론회가 있어요. A조, B조 나눠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윤 어게인은 묻히지 않을까. 많은 관심을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본인으로부터 관심이 좀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못 참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창당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본인의 일종의 본인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국민의힘 주자들도 지금 하나둘씩
이 손절해야 된다. 더 이상 이제 인연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당이 나서서 출당 조치를 시키지 않는 한 여전히 내란 수괴범이 1호 당원으로 남아있는 이 수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과연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 이게 현실적 위협이 될 겁니다. 그리고 1호 당원을 보유한 그 순간,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옹호하는 순간 내란 주체 세력이에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어떤 영향력, 이것을 계속해서 행사하려고 하겠죠. 국민의힘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못한다면 본인들이 그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풍선이라고 하는 건 안에 바람이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지만 부풀어 오를수록 결국 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자, 그래픽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안철수 후보, 한동훈 후보, 유정복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탈당을 해야만 프레임이 전환된다라는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고요. 한동훈 예비 후보는 앞서 이제 송영훈 위원 짚어주신 대로 윤 전 대통령은 과거로 놔두고 우리는 미래로 가자,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정복 예비 후보는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탈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느냐 아니냐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이런 관계를 이번에 좀 끊어내야 된다라는 쪽의 입장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절대 다수는 아니죠, 그런데 당내에서.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요, 어느 쪽이 우세한지가 결국에는 당원들의 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걸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건강한 노선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국민의힘의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회피할 수 없는 문제고 당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예요. 더더군다나 그 당의 경선 룰상 지금 결선 투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선 투표까지 가든 1차에서 끝나든 결국엔 최종적으로 선출되는 후보는 50% 이상을 득표해야 됩니다. 그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의 분리에 소극적이든 혹은 적극적이든 누군가가 당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당원들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총의는 자연스럽게 확인이 될 것이고, 저는 그동안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굉장히 집단지성을 잘 발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당으로서도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마는 2021년에 이준석 대표를 선택을 함으로써 당시에 탄핵의 강을 성공적으로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집단지성을 발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미래를 향해서 가는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예비 후보는 반대하고 있어요. 일단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서 한동훈 후보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해줬고, 물론 3년 동안 정치를 잘못해서 탄핵은 되었지만 시체에 또 난도질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을 과거로 놔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로 갑시다. 예, 김성현 의원님. 예. 주자들마다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네네. 결국은 탈당 요구하는 쪽으로 모일까요? 그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국민의힘 경선 방식에 그 키가 있는데요. 지금 경선 방식이 당원 50%, 여론조사 50%일 거예요. 근데 지난 치열했던 2021년 경선 과정에서 당원 투표율이 약 64% 정도 나왔습니다. 10명 중 한 6분 정도 조금 넘게 투표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번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율이 그 정도까지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 후보 선출에 대한 명분이 좀 부족해요. 예, 탄핵이라는 거를 겪으면서 후보를 내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오세훈, 유승민 이런 유력 주자들은 기권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한덕수에 대한 뭐 단일화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이미 김이 빠질 만큼 빠져버린 경선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투표율이 낮아지면 누구의 목소리가 커지느냐? 약간 좀 열성 당원 분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분들은 꼭 투표를 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윤석열의 탈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지금 몇몇 후보들이
그 윤석열의 탈당에 대해서 감싸고 도는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앞서 송영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당원들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윤석열이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에는 결정은 될 건데 그거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윤석열을 옹호하는 후보들이 되게 되면은 탈당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다른 의견은 있으세요 혹시? 왜냐하면 주말에 제가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토론도 예정돼 있고 이제 경선이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시선이 거기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학 의원이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자신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후보자들은 일단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본인이 이기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주 좋은 수단이 있어요. 너네 나 손절하면 난 계속 창당할 거야. 그러면은 기본 지지층, 아스팔트 지지층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화가 된 상태에서 실제로 대선에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런 지점 속에서 약점이 일단 존재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의힘을 계속 멱살을 붙잡고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내란죄와 관련돼서 나중에 이 처벌을 어떻게 받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요. 어저께 저희가 이 내란 특검법도 부결되긴 했지만 앞으로 이채 양명주, 이태원 특검법부터 해서 최상병 이 진상 조사에 관한 외압, 그다음에 뭐 관저 비리 줄줄이 지금 엮여 있는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 지금까지 정치적 방탄을 국민의힘이 해줬는데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본인들이 아마 처벌을 굉장히 세게 받을 걸 우려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 멱살을 잡은 거를 결코 놓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후보들이 과연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후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당이라는 걸로 뭉뚱그려서 그 당이 해줘야 되는 역할인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당에서 그걸 용기 있게 지금 나서서 해줄 만한 지도부도 없고요. 용기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다 보니까 결국엔 공멸하는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 더 얘기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른데요. 방금 우리가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라든가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이런 경선 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 대선 후보는 당무 우선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당 대표보다 정치적인 힘이 훨씬 더 막강하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이번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는 후보를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성공적인 분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전에 제명도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봐야 될까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윤리위 조사 회부를 했던 것이 작년 12월 12일입니다. 그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기 전이었고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고 행사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분리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차원에서 윤리조사 회부를 하고 또 출당을 요구하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대통령도 아니고 일개 평당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정치에서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했던 김만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2015년 8월에 그냥 조용히 팩스를 내서 새누리당에 입당을 해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평당원으로 있다가 2016년 총선에 갑자기 공천 신청을 합니다. 예. 그런데 당에서 이분 입당했는 줄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원론적으로는 매우 소중한 분들입니다만 정치적인 존재가 평당원으로 남아있을 때는 그것은 정치적으로 거의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윤 전 대통령은 이제 한 사람의 평당원일 뿐이니 과거로 놓아드리고 우리는 그와 무관하게 미래로 가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붙이면 지금 그렇게 눈치고 갈 수가 없을 겁니다. 1호 당원인데 물론 그만 출당시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을 위배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옹호해 온 현실이 존재해요. 그러면 어디까지 출당을 시켜야 될까요? 실제로 국민의힘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연판장 돌려서 출당시키자. 이거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한번 돌려보십시오. 이 중에 절반이나 과연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영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수도권의 그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나경원 후보 같은 사람들도 이게 영남 의원처럼 지금 활동을 하잖아요. 왜냐? 경선에서 표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금편집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야, 저들은 이제 헌법을 지키겠구나. 계엄을 다시는 하지 않겠구나. 이런 믿음이 느닷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질까요? 저는 그게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예. 아까 송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당 내에
다양한 의견이 스펙트럼상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정치 평론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이라 그러면 탈당 문제요? 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 사태요. 네. 이 비상계엄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에 대한 의견은 교집합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은 지금 노선을 정확히 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 이도 저도 하기가 애매하죠.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보이고 싶은, 그러니까 중도 보수에게 어필을 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또 TK를 중심으로 한 극보수층에게 그 표심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둘 다 잡으려다 보니까 자가당착에 계속 빠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줄타기를 하고 있다. 저희 당 얘기니까 제가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합리적으로 보이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합리적으로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분들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의 밤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라든가 2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국회 본회의장에 달려가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그분들이 본회의장에 진입하던 시각에는 이재명 대표처럼 국회 풀숲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말뿐만은 아니고 그분들도 정말 헌정 질서의 틀 안에서 올바르게 가고 싶은 의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동학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 정말 그 헌법 질서 안으로 우리가 헌정이 강화되는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국민의힘이 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분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도 충분히 건강하고 합리적인 세력이 있고 그분들이 중심을 잡으면은 성공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논평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예, 안 될 것이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축구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사실은 그거를 유도하기 위한 발언이지만 예. 실제로 이 계엄의 밤에 풀숲에 이재명 대표가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진짜로 잡혀갈 경우에는 다른 수단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있었던 것이고 결국에는 표결도 요청해서 했죠. 그런데 오히려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을 오히려 이 진입 못 시키게 하고 당사로 다 모이게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당사에 있었던 그 사람들까지 다 출당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꾸 의아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무자르듯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내지 못하면 이번 대선은 해보나 마나인 거죠. 예, 김성열 의원 생각은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은 사실 12월 3일 날 이루어졌어야죠. 12월 3일 날 제명을 시켰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안 했잖아요. 이제 와서 하겠다고요? 그러면 벼락치기로 시험 치르겠다는 겁니까? 성적 잘 나올까요? 저는 국민들이 그 진심을 어디까지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탈당 찬반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분류해서 각 후보들이 그동안 했던 발언을 바탕으로 정리를 했는데 물론 아주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찬성 쪽의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 3명의 후보가 있고요. 명시적으로 반대를 말하고 있는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있습니다. 유보하는 듯한 모습, 하지만 또 거리는 두자라는 의견도 함께 내고 있는 나경원, 이철우, 양향자 후보가 있고요. 유정복, 한동훈 후보는 명시적으로 탈당을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음 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두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 내부 촬영이 그동안 허용이 안 됐거든요. 첫 번째 재판에서는. 하지만 이번에는 촬영이 된다는 것이 어제 새롭게 나온 뉴스였고, 다만 그럼에도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것은 피고인이 요청할 경우에 허용할 예정이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저 정도 되면 이제 특혜를 줬다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가선 의원님. 당연히 특혜죠. 그리고 그래도 특혜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동안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법적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일단 본인의 입장에서 눈엣가시인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구잡이식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여러 번 하고 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칼날을 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남용했었죠. 근데 반대로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에 대한 어떤 범죄 혐의들이 드러날 때, 녹취록이나 메시지로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날 때는 검찰이 그것을 좀 뭉개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지 않고 검사들이 직접 가는 방식으로 방문 조사를 하거나 이런 미온적인 수사를 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무혐의 이렇게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예.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법부 중에서도 사실 검찰을 넘어서서 이제는 법원의 차원에서도 혜택을 받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사실 전직 대통령들, 재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은 하지 않았던 방식의 특권을 누렸는데요. 뭐 양복을 입거나 이제 헤어스타일을 세팅하고 나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방식을 누려왔죠. 그리고 전직 예. 대통령들이 뭐 경호원이 없어서 두 발로 법원에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특권을 누릴 때도 정말 가오를 잡는 방식으로 특권을 받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대범죄 피의자이고 명확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임을 보여주는 상징성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두 발로 걸어 들어가지 않고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서 들어가겠다라는 예. 거잖아요. 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사법적 특권을 허용해야 하는가 이미 너무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뭐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그래 뭐 직무가 정지됐지만 그래도 아직은 대통령 신분이니까 참고 인내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윤석열은 민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이 사법적 절차를 받을 때에 거치는 어떤 과정에서 조금도 다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보도가 하나 나와서 전해드리고 또 사실관계 확인도 해보고 의견도 잠깐 구해볼게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후보가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단독으로 만났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단독이란 건 양자가 만났다는 뜻이고요.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배석을 했다. 사실인가요? 제가 뭐 따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보도가 나온 건 봤고 그 보도에 대해서 어떤 정정보도 요청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사실이 맞는 걸로 보이고 인상적인 것은 그럼 오전 10시에 만났으면 사실 그 언론사 카메라를 대동해서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앞서 만났던 뭐 홍준표 시장, 김문수 전 장관, 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 모두 다 사진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만났다고 하는 것은 뭐 한동훈 전 대표 측으로서는 오세훈 시장과 만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내가 진정성을 갖고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 하고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사흘 전에 홍준표 후보가 만찬을 함께했고요. 오세훈 시장과 다음 날 오전 조찬을 김문수 후보가 함께했고요. 그리고 한 11시 좀 넘어서 티타임을 나경원 후보하고 했고 안철수 후보와는 오찬을 했고 삼시세끼를 다 후보들하고 했고요. 그리고 유정복 후보와는 또 오후에 만났고 그런 일정이 이틀 전까지 쭉 있었고 그리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한동훈 대표를 만났다라는 소식이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어서 저희도 전해드리는데 오세훈 시장을 왜 다들 만나려고 할까요, 후보들이? 어떻게 봅니까? 아무래도 그 중도 보수의 영역에서의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 불출마 선언을 할 때 그 불출마 선언의 내용이 굉장히 울림이 있었죠. 한마디로 하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낡은 보수와 결별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고심에 찬 그런 불출마 선언 내용으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공명을 줬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것은 경선 국면에서의 단순한 퇴장이 아니고 그 표심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그 뜻을 누가 받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주자들로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하고 나서 인위적으로 시도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그 정신이 표방해왔던 바 그리고 취해왔던 스탠스가 오세훈 시장과 좀 공통점이 있어야지만 소구력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불출마 선언에서 다시 성장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이걸 강조하면서 누구라도 자신의 어젠다를 이어받아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어떤 성장에 관한 구체적인 비전 또 중산층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선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말로만 얘기를 하고 사실 그동안의 탄핵이라든가 계엄이라든가 혹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거리가 먼 스탠스를 유지해 왔다고 하면은 오세훈 시장과 사진 한 장 찍고 밥 한 번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예. 자, 다시 얘기를 돌아가 보죠. 본론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일단 특혜다라고 한가선 의원은 보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그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게 보안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호의 문제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요, 이제는 그런 핑계 좀 그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이런 것들도 이제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등하게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본인만 자유를 누립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안 좋은 쪽으로 국민들의 감정에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안 해야 될 텐데 이 기본적으로 특권에 쩔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판사의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판사가 결정한 것은 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비판과 비난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보는데 처음부터 이 체포당했을 때도 체포적부심에서 체포적부심 이 시간 자체를 원래 빼야 되는데 그걸 넣어가지고 같이 계산을 했고요. 또 나를 시간으로 또 계산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리하게 해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70년간 그러한 사태가 없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불구속 상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지점에서 볼 때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야? 저 판사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저렇게 법에도 없는 일들을 하지? 왜 법을 비껴나가서 저런 일들을 하지? 당연히 그런 의문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 차제에 판사가 법을 어기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했고 그 뒤에 즉시 항고를 검찰이 포기하면서 이게 증폭이 됐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촬영을 불허하거나 지하로 들어가게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 말씀인데 다른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하주차장 출입 문제는요. 법원으로서는 그 고충이 이해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모두 박탈됐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경호는 아직 법률에 따라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유죄 확정 판결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는 받고 있는 경호가 상황이고 10년에서 5년으로 줄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유지는 되는 거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경호의 필요성이 있어서 별도의 출입로를 요청한다라고 하면은 법원으로서는 그것을 거부할 근거도 마땅치 않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상의 피고인들이나 통상의 민원인들과 마찬가지로 법원 청사 출입구를 통해서 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 법원에 요청을 하면은 법원으로서는 거부할 근거는 마땅치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 국민의힘에서 나온 출연자로부터 듣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탄핵 심판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헌법 바깥에 있는 일을 헌법 질서 내로 끌어들여서 헌법과 법률 내에 정해진 시스템대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과 법률상의 여러 가지 장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론에 이르렀을 때 그 결론도 가장 높은 수용력, 소구력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비공개 소환, 비공개 출석, 물론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이 인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혜택을 보는 게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언론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굳이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하고 싶고 굳이 비공개로 법원에 출석하고 싶은 건 과연 누굴까요? 그분들은 다 사회 지도층 인물 혹은 굉장히 악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이거 검찰이 그 공개 소환이 망신주기다 해가지고 없앴죠. 검찰의 자체 개혁안으로 없앴습니다. 언제 없앴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인 시절에 없앴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수위를 누가 봤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봤어요. 그 당시에 이것들이 과연 특혜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비공개 소환이나 비공개 출석 이런 유명인들에게는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비공개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아까 헌법 질서 내에서 다 이렇게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죠. 뭐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도 그게 뭐 법적으로 무리가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관례에서 크게 벗어날 정도로 특권을 누리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기존의 전직 대통령들도 사실 경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걸어 들어갔고 포토라인에 섰고 그랬던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상 그 법정 내에서 피고인은 맨 앞줄에 앉는데 지난번에는 두 번째 줄에 안쪽에 사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았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이제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만 누리는 그런 특별한 권리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언론인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면 포토라인에 설 경우에는 그동안 아주 제대로 된 사과라든가 국민 전체에 대한 죄송하다는 명시적인 자신의 입장 표명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기자들은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사과나 책임 표명을 할 생각이 있느냐? 그에 대한 기회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언론인 입장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정훈 전 대령 측에서 윤 전 대통령 증인 신청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을 더 자주 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단 증인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 개혁신당이 함께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핵심 용의자예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 안 나오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한 의료원 군인이 억울하게 희생된 장병의 죽음을 조사를 하다가 높은 장성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제대로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국방부 장관까지 허가를 했어요. 갑자기 더 위에 누군가가 어떻게 압력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성들은 쏙 빠져나가고 꼬리들만 처벌을 하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준석 지금 후보는 박정훈 대통령이 모든 공판에 다 나갔어요. 왜? 이것이 처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압을 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저희가 탄핵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불러야 된다. 그리고 거부할 명분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탄핵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최상병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부터 밝혀져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이채 양병주 중에 얘기 들어보면 저는 양평 고속도로 문제 이거 쉽사리 넘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것도 다 권력의 힘으로 덮었던 비리였습니다. 이거 다시 다 진실로 돌아와야 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이렇게 증인 신청하면 통상 받아들여지나요? 어떻습니까?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인데요. 저는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당연히 나가서 있는 그대로 증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5번에 걸쳐서 불출석한 끝에 법원이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 그렇게 된 일이 있었죠. 혹시 그걸 미러링하려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전직이 되더라도 진실에 관한 책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옆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군인의 죽음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출석하셔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소상하게 다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 그 이상 더 보태거나 빼서 드릴 만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안보 관련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보수 세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수많은 군인들이 평생을 충성을 다해왔었는데 느닷없이 범법자가 돼 있어요. 계엄의 밤에도 역시 그래 대통령의 말을 들었다가 이렇게 범법자가 됐고요. 이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군사법원법이 개정돼서 윗선에서 절대 그것을 손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법 개정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몸으로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본인이 직접 일일이 다 전화해가면서 관여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증거로 다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인 채택은 물론이거니와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국민 앞에 당연히 사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데 저는 역사의 재판에서도 판결을 받을 거라 보고요. 결국 언젠가 이 부분도 특검으로 드러날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